TV조선 취재 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라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오늘의 핫 키워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황금마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 런던 버킹엄 궁에서 찰스 3세 국왕 주최로 열린 국빈 만찬에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영어로 진행한 의회 연설에선 셰익스피어의 도전을 기회로 바꾸라는 구절을 인용해 양국의 친밀감을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9.19 일부 정지입니다. 북한이 어제 심야에 군 정찰 위성이라고 주장하는 탄도미사일 발사체를 전격적으로 쏘아 올렸습니다. 정부는 이를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로 규정하고 군사분계선 대북 정찰 재개를 위해 오늘 오후 3시부로 9.19 남북 군사합의의 효력을 일부 정지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1일 1막말입니다. 암컷이 나와서 설친다. 국민은 알 필요 없다. 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과 허영 의원의 이딴 막말을 두고 여성 비하, 국민 비하라는 비판이 터져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해서 당원 자격 6개월 정지 징계를 내렸습니다. 네 번째, 5천만 언어와 희생입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어제 대전에서 여의도 사투리가 아닌 5천만 국민의 언어를 쓰겠다고 말해 사실상 총선 출마 출사표를 던졌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어떤 희생도 마다 않겠다며 총선 험지 출마를 예고했습니다. 다음 키워드 의대와 의사 동상이몽입니다. 정보조사 결과 전국 40개 의과대학이 당장 내년 입시부터 정원을 2,800명 선까지 늘리길 희망했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의 의사 정원 확대 방침이 더욱 가시화하자 의사협회는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며 반발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인질이 돌아온다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 발발 46일 만에 인질 석방을 조건으로 나흘간의 휴전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 하마스가 잡고 있는 인질 50명과 이스라엘 측 팔레스타인 수감자 150명이 맞교환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영상부터 확인하시죠. For this friendship may so happy prove to turn our challenges to pure opportunity. The United Kingdom is the country of the Beatles, Queen, Harry Potter, and David Beckham's right foot. Korea is the country of the BTS, Blackpink, Squid Game, and the Sonungmin's right foot.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공식 환영식, 만찬, 그리고 의회 연설 등 이번 방문의 주요 일정들을 소화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요, 이 영국 찰스 3세 국왕이 지난 5월 대관식 후 초청한 첫 번째 국빈인데요. 이 버킹엄 궁까지 마차 행진과 이 왕실 근위대 사열 등 이 국빈 방문에 걸맞는 의전이 수반이 됐습니다. 윤 대통령의 국빈 일정은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요. 이 윌리엄 왕세자 부부가 윤 대통령 부부 숙소로 찾아와서 마중하는 것으로 시작이 됐고,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이 왕세자 부부와 환담을 한 뒤에 이 왕실 전용 차량인 벤틀리 리무진을 타고 함께 공식 환영식장인 호스가스 광장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광장에서 찰스 3세 국왕과 커밀라 왕비가 윤 대통령 부부를 맞이를 했는데요. 이 국빈급에 맞게 예포 41발이 발사가 됐습니다. 또 이 군악대가 아리랑을 연주하는 가운데 윤 대통령과 찰스 3세 국왕은요, 함께 이 왕실 근위대를 사열했습니다. 어제 공식 환영식의 하이라이트는 영국 왕실의 상징이죠. 황금마차를 타고 행진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윤 대통령과 찰스 3세 국왕은 함께 백마가 끄는 황금색 왕실 마차에 탑승을 했고, 통역만 대동한 채 친밀한 대화를 나눈 걸로 알려졌습니다. 마차는 대규모 기마부대의 호의를 받으면서 국빈 오찬 장소인 버킹엄 궁까지 이동했고, 행진 중에는 애국가가 연주가 됐습니다. 거리에 태극기와 또 영국 국기, 유니언 잭이 나란히 걸렸고요.
또 마차 행진을 구경하려던 이 런던 시민들이 몰리면서 관광객들과 인사인례를 이루었습니다. 영국 언론들은 공식 환영식에서 왕비와 왕세자 빈이 입은 의상이 바로 한국의 태극색 옷이란 분석을 내놔서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요. 보시면은 카밀라 왕비는 파란 모자와 코트를 착장했고 또 장갑과 신발, 파우치는 검은색을 택했고요. 또 캐서린 왕세자 빈은 모자부터 신발까지 빨간색을 입었습니다. 공식 환영식 모습부터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런던 다 주변에 산골을 하는데 전형적인 영국 날씨, 흐린 날씨지만 윤 대통령 공식 환영식에 이어서 국왕주최 환영 오찬에도 참석을 했고요. 이후에도 여러 일정을 이어갔습니다. 네, 버킹엄 궁으로 이동한 윤 대통령은요, 찰스 3세 국왕주최 환영 오찬에 참석을 해서 영국 왕실 인사 등과 만났고요. 오찬 인사말을 통해서 한영 양국 우호 관계의 가장 굳건한 토대는 두 나라가 피를 함께 흘리면서 쌓은 혈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환영 오찬에 이어서 버킹엄 궁에 보관돼 있는 이 한국 관련 왕실 소장품도 둘러봤는데요. 고종이 빅토리아 여왕한테 보낸 편지와 휴대용 화로부터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한국 방문 당시 받았던 청자 꽃병, 이 안동 하회탈 등이 전시돼 있었습니다. 이후에 윤 대통령은 런던 시내 한국전 참전 기념비 무명용사의 묘에 현화를 했는데요. 두 일정 모두 한국전 참전 용사들이 함께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서 영국 의회를 찾아서 영어로 연설에 나섰습니다. 이 17분가량 이어진 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이 영국의 대문호죠. 셰익스피어의 희곡 로미오와 줄리엣의 구절을 인용을 했습니다. 또 비틀스와 퀸, BTS와 블랙핑크, 이게 손흥민 등 한국과 영국의 이 유명 인물들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음악과 영화, 스포츠 같은 이 소프트 파워를 공통점으로 내세우면서 상호 친밀감을 드러낸 건데요. 아까 이제 보신 것처럼 영국 의원들은 윤 대통령 연설 중간중간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고 또 연설이 끝난 후에는 전원이 기립해서 30초간 박수를 보내면서 화답을 했습니다. 영국 이 상원 의장은요, 윤 대통령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윤 대통령이 지난 4월에 이 국빈 방미 당시에 불렀던 그 화제가 됐던 노래였죠. 아메리칸 파이를 언급하기도 했었습니다. 오늘은 노래를 못 들어서 아쉽다 이렇게 이제 농담을 하니까 좌중에서 웃음이 흘러나왔고 윤 대통령도 미소로 화답을 했다고 합니다. 영국 의회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의 연설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The United Kingdom is the country of the Beatles, Queen, Harry Potter, and David Beckham's right foot. Korea is the country of the BTS, Blackpink, Squid Game, and the Son Heung-min's right foot. It was a great honor for me to share with you at Westminster the future that Korea and the United Kingdom will shape together. My lords and the members of the House of Commons, let me end by paraphrasing a line from Shakespeare's Romeo and Juliet. For this friendship may so happy prove to turn our challenges to pure opportunity. 한국과 영국, 양국의 이른바 소프트 파워는 이제 국빈 만찬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영국에서 아주 큰 사랑을 받고 있는 K-팝 걸그룹이죠. 블랙핑크 멤버들이 이 자리에 참석을 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윤 대통령은 이날 하루 점심과 저녁 두 끼를 찰스 국왕과 함께 했습니다. 이것도 아주 이례적인 그런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찰스 3세는 만찬에서 영국의 영화 감독 데니 보일이 있다면 한국에는 봉준호가 있고 제임스 본드에는 오징어 게임이 또 비틀즈의 Let It Be에는 BTS의 다이너마이트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앞서 들으신 대로 윤 대통령이 영국 의회 연설에서 이 양국 간의 소프트 파워를 강조한 것에 대해서 화답을 한 걸로 읽히고 있습니다. 또 말씀하신 대로 만찬 자리에는 이 블랙핑크 멤버 4명도 참석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찰스 3세는 멤버 이름을 한 명씩 거론하면서 박수를 보냈고요. 또 세계적 패션 잡지죠 보그는 영국의 레전드 걸그룹이죠. 이 스파이스 걸스가 1997년 찰스 3세가 왕세자였던 시절에 왕실과 함께했던 이후에
걸그룹이 왕실 행사에 참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날 만찬 자리에는 한국과 영국 양국의 주요 참모들은 물론이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또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민 롯데그룹 회장 등 주요 기업인들도 대거 참석을 했습니다. 이날 국빈 만찬에 나온 윤 대통령과 찰스 3세 만찬사도 화제였거든요. 찰스 3세는 직접 한국어로 영국에 오신 걸 환영한다면서 만찬사를 시작했고요. 이 만찬사 도중에 윤동주 시인의 바람이 불어라는 시 구절을 영어로 직접 낭송하고 또 한국어로 위하여를 외치면서 건배를 제의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윤 대통령 역시 영국 대문호 셰익스피어 작품을 인용해서 건배를 제의하면서 화답했습니다. 국빈 만찬 모습도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통상 조약을 체결하여 영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위하여. 저는 학창 시절 친구들과 함께 비틀즈와 퀸 그리고 엘튼 존에 열광했습니다. 지금 해리포터는 수많은 한국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의 BTS, 블랙핑크가 영국인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영국과 함께 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의 미래를 향해 굳건하게 협력할 것입니다. To me, my fair friend, the United Kingdom, you never can be old. 네, 윤 대통령의 이 영국 국빈 방문 뒷이야기들도 속속 전해지고 있는데요. 특히 영국 현지 언론을 통해서 찰스 3세가 윤 대통령을 위해 이제 준비한 선물들이 소개가 되면서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더 타임스 등에 따르면요, 이 찰스 3세는 윤 대통령에게 처칠의 연설집과 특별 한정판 위스키 등을 선물을 했다고 하는데요. 윤 대통령이 평소 존경하는 그 정치인으로 처칠 수상을 이제 꼽아왔던 것을 좀 배려한 선물로 보입니다. 커밀라 왕비는요, 김건희 여사에게 무궁화와 또 이 김 여사가 키우는 그 반려견 이름들을 왕립자수협회 전문가들이 직접 손으로 수놓은 이 파시미나, 그러니까 이 최상급 캐시미어 제품을 선물을 했다고 합니다. 또 윤 대통령은 이 공식 환영식에 앞서서 이날 아침 이 해외 순방 때도 종종 착용을 했던 천안함 모자를 쓰고 이런 데는 명소죠. 런던 타워 브리지를 산책을 하기도 했습니다. 6.25 전쟁에도 이 출정에 중추적 역할을 했던 영국 해군 이 벨파스트 호를 둘러보기도 했었고요. 또 산책 도중에 한 일본 여성이 다가와서 기시다 총리와 함께 있는 모습을 뉴스에서 많이 봤다, 이렇게 또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 오늘도 주요 일정들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이른바 다우닝가 합의, 이걸 채택할 계획입니다. 네, 윤 대통령은 오늘 다우닝가 10번지에 위치한 영국 총리 관저에서 리시 수넥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데요. 두 사람은 한국과 영국, 양국의 경제와 안보 협력을 한 차원 끌어올려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 다우닝가 합의를 채택할 계획입니다. 한국과 영국의 이 다우닝가 합의는요, 아시아 국가와 최초로 영국 총리 관저 거리 이름이 붙은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영국 총리가 공식적으로 또 상징적으로 환영 관계를 새로 표명한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설명을 했고요. 또 윤 대통령이 직접 구상해서 영국 측에 먼저 제안한 것이라고 합니다. 또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영국, 양국 정부와 기업 간에 30여 건의 양해각서도 체결이 되는데요. 원전 산업과 반도체 등 경제 분야부터요, 또 전투기와 기술 협력과 방위 산업 공동 수출 같은 그런 안보 관련 양해각서도 맺어진다고 합니다. 다우닝가 합의에는 북한 문제 등 안보 이슈도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북한이 어젯밤 군사 정찰 위성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탄도미사일 발사체를 쏘아올리는 도발을 감행하면서 이와 관련해서 추가 논의가 이루어질지도 주목이 되는데요. 윤 대통령은 영국 현지에서 긴급 NSC까지 주재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북한이 군사 정찰 위성 3차 발사를 감행했다는 보고를 받고 영국 현지에서 오늘 새벽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주재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는 우리에 대한 감시 정찰 능력 강화,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 성능 향상에 그 목적이 있다면서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실행에 옮기는 조치다라고 강하게 지적을 했고요.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고 긴밀한 한미일 공조, 또 굳건한 한미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할 걸 지시했습니다. NSC 상임위는 입장문을 통해서 북한은 남북 당국 간에 합의하고 체결한 약속들을 일방적으로 위반을 해왔다면서 문재인 정부 당시 남북이 합의한 9.19 군사 합의 중
일부 조항에 대해서 효력 정지를 추진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오전 8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해서 이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안건을 의결을 했고 이를 보고받은 윤 대통령이 영국 현지에서 곧바로 재가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 이 국무회의에서 나온 한 총리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9.19 군사 합의 준수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 합의 효력의 일부를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코자 합니다. 군사 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 감시 활동이 즉각 재개됨으로써 우리 군의 대북 위협 표적 식별 능력과 대응 태세가 크게 강화될 것입니다. 들으신 대로 우리 정부는 9.19 군사 합의 중에 일부에 대해서 효력 정지를 결정했습니다. 과연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 건지 좀 더 깊이 짚어주시죠. 네, 이번에 정부가 효력 정지를 결정한 이 9.19 합의 중에 부분은요. 1조 1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게 뭐냐면 군사 분계선 상공에서 모든 기종의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동안은 이 조항에 따라서 군사 분계선 일대에서 우리 군의 공중 정찰 활동이 이루어지지가 않았죠. 여기에 대해서 국방부는 그동안 우리 군의 감시 정찰은 제한이 되는 상황에서 북한은 이처럼 군사 정찰 위성까지 발사해서 우리를 향한 감시 정찰 능력을 강화하려고 했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오늘 오후 3시부터 9.19 군사합의 1조 3항을 효력 정지하고 군사 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공중 감시 또 정찰 활동을 복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하지만 여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9.19 합의 효력 정지는 신중하게 논의해야 할 문제다 이러면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할까 걱정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렇게 속전속결로 강한 대응에 나선 이유, 북한의 이번 군사 정찰 위성 발사가 이제 성공했을 때 과연 어떤 의미와 또 위력을 가질지 이 부분을 의식한 그런 조치로 해석이 됩니다. 네, 북한은 어젯밤 정찰 위성 만리경 1호를 이 신형 위성 운반 로켓에 탑재해서 성공적으로 발사했다라고 보도를 했고요. 우리 군 역시 북한이 이번 정찰 위성 발사에서 어느 정도 기술적 진전을 이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난 5월과 8월 발사에서는 로켓 추진체에 문제가 생겨서 실패를 했지만 이번에는 서해상을 통과해서 낙하 예상 지점 훌쩍 넘겨서 비행을 했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이번 정찰 위성 발사의 기술적인 진척을 이룬 데는 이 포탄을 제공하는 대가로 위성 발사 기술을 제공한 걸로 의심이 되는 러시아가 배후에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또 우리 군은 북한이 정찰 위성 발사를 성공할 경우 탄도미사일, 또 순항미사일 등 대남 타격용 미사일의 정밀성을 높여서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될 걸로도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이미 미국 본토에 닿을 수 있는 이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또 전술핵 탄도 탑재용 단거리, 또 중거리 미사일을 다양하게 보유한 상황에서 위성 능력까지 탑재하게 되면 이른바 핵 주먹, 눈을 모두 갖춘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 군은요, 이번 북한의 이 정찰 위성 발사가 최종적으로 성공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군사 정찰 위성으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지상과 신호가 제대로 되는지, 그리고 또 우주에서 촬영한 사진을 이렇게 보내와야 하는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확인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건데요.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북한의 군사 정찰 위성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는 수준의 화질, 그러니까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그 해상도, 그걸 갖추지 못했다는 이제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북한이 앞으로도 이 기술 향상에 집중해서 추가 발사에 나설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이 관련해서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은요, 오늘 저희 TV조선과 인터뷰에서 이 북한의 이번 군사 정찰 위성 발사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북한과의 그러한 신호 정보가 제대로 오가느냐 하는 부분을 저희가 보다 면밀하게 본 다음에 그 다음에 평가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네네. 북한으로서는 정말로 자신들이 자신이 있다 하면 아마 서울 상공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군기지 상공을 촬영한 사진을 공개할 겁니다. 그럼으로써 자신들의 군사 능력을 과시하고 한국을 위협하려고 할 것인데 아마 그 단계에 이르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1, 2차 실패를 거듭해서 이번에 3차에 궤도에 올린 것만은 저희가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북한의 기술적인 진보는 있었다. 다만 그 실질적인 내용은 조금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의원님께는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북한이 이른바 이제 군사 정찰 위성이라고 자기들이 주장을 하지만 실제 이제 위성을 쏘아 올렸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이것이 성공할 경우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군사안보적으로. 두 번째는 우리 정부가 즉각 9.19 군사합의의 일부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결국 이제 군사 분계선상에서의 공중 정찰을 가능하도록 하겠다 이런 의미로서 했다는 건데 그 우리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우선 군사 정찰 위성 능력이 지난번보다 향상된 것은 맞습니다. 국방부 차관의 입장에서는 이게 하루에 그래도 지구를 2바퀴 정도 돌아야 될 뿐만 아니라 과연 얼마만큼 그 시야가 확보되어 있는가, 정밀도 이런 부분에서는 갈 길이 좀 멀다라고 판단을 했지만 분명히 지금 낙하 예정지보다 훨씬 많이 그 비행을 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러시아로부터 뭔가 지원을 받은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고 향후에도 계속해서 북러 간의 기술 협력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그 경종을 울릴 만한 일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말이 군사 정찰 위성이지 이것이 그 북한의 ICBM,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 미사일 기술하고 호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조금 전에 우리 기자도 이야기했듯이 이것이 만약에 제대로 개발이 된다면 주먹과 눈을 동시에 갖는다는 그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어느 정도의 궤도에 이른다는 것은 한반도 유사시에 미군이 한국으로 파병이 돼야 되는데 그 자체가 굉장히 지연되거나 머뭇거려질 위험성이 있다라는 차원이고요. 따라서 한국은 9.19 군사 합의에 대해서 다 지금 해지를 한 것이 아니라 일부를 지금 정지시킨 거는 굉장히 지금 조심스러운 접근을 할 뿐만 아니라 이 9.19 군사 합의에 보면은 우리의 공중 정찰 감시 능력을 지금 그 완전히 그 눈과 귀를 막고 있는 그러한 조항이 있는데 그걸 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쪽이 지금 주먹과 눈이 완전히 지금 열려 있는 상태라면 우리도 그동안 묶여 있던 눈과 귀를 열겠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왜냐하면은 북한은 지금 비대칭적 살상 위협을 가하고 있을 때 우리는 항상 재래식 첨단 병력으로 이것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는데 9.19는 그걸 막고 있었던 건데 그거 일부를 푼다는 거는 계속해서 이런 식의 도발하면 나머지도 풀 수 있다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거는 오히려 그 북풍처럼 군사 도발을 유도할 수 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얘기인데요. 이재명 대표에게 그 내부의 측근들 중에 북한의 입장에서 내재적 접근만 하는 북한 전문가뿐만 아니라 외교 안보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들어라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네. 보통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아니 위성이야 뭐 다 쏘아 올리는 거 아니냐. 우리도 위성 쏘아 올리는데 왜 이게 문제냐. 하지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위성이기 때문에 자기들 위성이라고 주장을 할 뿐이고 그거를 쏘아 올리는 기술은 이게 탄도미사일 기술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엔의 사무총장이 즉각 이번 북한의 이 정찰 위성 발사에 대해서 이거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이거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적용한 거기 때문에 유엔 결의를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즉각 비판을 하고 나왔다. 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평가해 주시죠. 네, 이런 위성 발사 용납할 수 없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허용하고 있지 않기도 하고요.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로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기 위해선 북한을 어쨌든 협상 테이블로 나오도록 견인하는 하나의 장치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과연 구체화된 부분이 있는지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9.19 군사합의도 사실 휴전선 인근에서의 군사 충돌을 완화하는 기능이 분명히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공중에서의 정찰 활동에 대해선 북한이 먼저 이런 규제에 대해서 풀려야 된다라고 요구했던 측면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최소한의 방어막을 풀었을 때 과연 한반도의 안전이 담보될 것인가, 긴장이 높아질 것인가, 후자에 대한 우려도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같은 고민 이번 정부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스타 장관들의 출마설로 들썩이고 있는 여야 정치권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어제 대전에서 이 정치 입문과 관련해서 보다 진전된 입장을 내놔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네, 정말 이 최근 정치권에서는 이 한동훈 장관의 행보부터 화법까지 일거수일투족의 무성한 해석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 지난주 대구 방문에 이은 어제 대전 행보에 대해서는 사실상 총선 출사표를 낸 셈이다라는 평가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평가가 나오는지 대전을 방문한 어제 한 장관의 모습 보시겠습니다.
숨쉬겠다. 밖에 계시는데 제가 못 찍어요. 반대로 안 보이네. 사장님 우리 대선까지 같이 갈 거예요. 최근에 장관님 화법이 여의도 문법과 다르다는 말이 있는데요. 만약에 여의도에서 일하는 300명만 쓰는 고유의 어떤 화법이나 문법이 있다면 그건 여의도 문법이라기보다는 여의도 사투리 아닌가요? 저는 나머지 5천만이 쓰는 언어를 쓰겠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한 장관은 지난주 대구에 이어서 어제 대전에서도요, 시민들과 지지자들의 이 사진과 기념사진 요청에 일일이 응했습니다. 일각에서 이 정치 경험이 없어서 이른바 여의도 문법을 모른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자신은 여의도 사투리가 아닌 5천만의 국민 화법을 쓰겠다고 답해서 이 부분이 또 주목을 끌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5천만 국민의 언어를 쓰겠다. 사실상 모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됐기 때문에 결국 총선 출마 의지를 더욱 가시화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실제로 이제 정치권에서는 한 장관이 기존의 정치 문법을 탈피해서 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보를 펼치겠다라는 의미다, 정치를 하겠다라는 의미다 이런 이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한 장관은요, 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 현장 방문이 이거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질문에 대해서는 할 일을 할 뿐이라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한 장관이 어제 사실상 출사표를 던졌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야당과 이재명 대표를 아주 직설적으로 공격한 바로 그 사실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장관은 어제 대전에서 특유의 대야 전투력이라고 할까요? 이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사 탄핵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이재명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만약 어떤 고위공직자가 공직 생활 내내 세금을 빼돌려서 일제 샴푸를 사고 또 가족이 초밥과 소고기를 먹었다면 이건 탄핵 사유가 되는 건지 답해야 한다 이렇게 날을 세웠고요. 또 송영길 전 대표가 자신을 후진 장관 이렇게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거에 새천년 NHK 사건을 거론하면서 맞불을 놓기도 했습니다. 시청자분들도 기억하실 겁니다. 새천년 NHK 사건. 200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맞아서 이 광주를 찾았던 386 세대의 정치인들이 새천년 NHK라는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들을 대동하고서 술을 마셔서 논란이 된 그런 사건입니다. 그 자리에 바로 송 전 대표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야권의 586 정치인들에게는 굉장히 좀 아픈 그런 사건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여권에서는 한 장관이 대야 공세 선두에 서겠다는 그런 의도를 뚜렷하게 보인 것이다 이런 해석이 나왔습니다. 어제 한 장관의 목소리도 이어서 들어보시죠. 민주당에서 검사 탄핵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인데 이재명 대표가 언젠가는 이 질문을 그런 식으로 퉁치지 말고 제대로 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어떤 고위 공직자가 공직 생활 내내 세금 빼돌려서 일제 샴푸 사고 가족이 초밥 먹고 쇠고기 먹었습니다. 그거 탄핵 사유가 됩니까? 이 질문에 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송영길 대표가 이제 장관님을 겨냥해서 후지다, 사시에 합격하고 갑질을 한다라고 라디오 인터뷰를 했는데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같은 일부 운동권 정치인들이 겉으로 깨끗한 척하면서 NHK 다니고 대우 같은 재벌 뒷돈 받을 때 저는 어떤 정권에서나 재벌과 사회적 강자에 대한 수사를 엄정하게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한 장관의 카이스트 방문에서는요, 로봇계와의 만남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과거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에 이제 로봇계를 과격하게 다뤄가지고 논란이 됐던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일이 다시 조명이 된 겁니다. 네, 지난 대선 후보 시절 이 대표는 로보월드를 찾아서 사족보행 로봇 구동 시연을 보던 중에 이 두 손으로 로봇을 뒤집었다가 이게 뭐 학대다 아니다 이런 논란이 일었었는데요. 어제 한 장관이 이 대표가 만났던 로봇계와 비슷한 로봇계를 만나자 인터넷상에서 2년 전 이 대표의 모습이 다시 회자된 건데요. 2년 전 이 대표의 모습 그리고 어제 한 장관의 모습도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완성되지 않아서 저희 옛날 버전으로. 네, 이렇게 보신 것처럼 한 장관의 행보 하나하나가 주목을 받는 것을 두고 이제 일각에서는 이미 한 장관이 총선을 주도하고 있다라는 평가까지 나왔는데 이 어제 진중권 교수가 한 이야기입니다. 최근 대구와 대전을 잇따라 이제 방문한 한 장관을 두고 정치인으로서의 행보를 본격적으로 하는 것 같고 지지층도 벌써 결집을 하고 있다면서 한 장관이 여당 내에서 어떤 자리에 있건 간에 사실상 이미 이 선거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제 말을 한 겁니다. 진 교수의 이야기 좀 더 들어보시고요. 또 오늘 오전 이 국민의힘 혁신위에서 나온 이야기도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치인으로서 행보를 좀 본격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대구에서는 3시간 동안 촬영을 해놓고 대전도 또 난리가 났더라고요. 대전. 그다음 내일은 또 울산. 그러니까 벌써 그 지지층들을 결집하는데 한 지역구에서의 그 행보가 아니라 일단 그 총선 기조 자체를 사실상 어떤 자리에 있건 없건 간에 사실상 선거를 그 주도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제가 볼 때. 한동훈 장관의 정치적 행보로 보여집니다. 그거는 부인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장관직을 언제 마무리할 것이냐, 그 이후에 이제 본인의 정치적 행보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는 것 같고요. 조금 어려운 지역으로 가서 모든 당의 승리를 견인할 수 있는 역할을 함께 한다면 저는 그 시너지나 파급력이 더 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장관의 출마 가능성이 보다 더 이제 확실해지면서 과연 어느 지역구를 갈 것이냐 아니면 비례대표로 그냥 가느냐 이런 부분들을 둘러싼 관측들도 아주 여러 갈래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 장관의 총선 등판로 커지면서 당 안팎에서는 한 장관의 의사와는 별개로 출마 지역을 두고 설왕설래가 많이 오가고 있습니다. 특히 보수 강세 지역이죠. 대구 경북이나 서울 강남 또 수도권 험지이자 또 상징성이 강한 서울 종로 비례대표 출마까지도 여러 시나리오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앞서 들으신 것처럼 오신원 혁신위원은 한 장관에게 험지 출마를 요구했고요. 또 오늘 또 다른 라디오에 출연한 김웅 의원은 한 장관의 강남 3구 출마를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한 장관의 출마를 촉구하는 당내 목소리 역시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오선 중진 서병수 의원이 자신의 SNS를 통해서 한 장관의 출마를 촉구를 했는데요. 서 의원은 어제 대전에서 한 장관 발언을 언급하면서 한 장관 스스로 중요한 일을 열심히 하겠다고 했다면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일이야말로 한 장관한테 주어진 일 중 으뜸 가는 중요한 일이다라고 했고요. 최근 송영길 전 대표가 한 장관을 어린 놈이라고 비판한 걸 두고는 한 장관이 나이 먹고 고리타분해진 진보에 맞설 젊고 새로운 보수의 상징으로 충분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여당의 또 다른 빅샷으로 평가되는 인물입니다. 바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인데요. 어제 원 장관도요, 이 험지 출마 의사 이걸 한층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네, 이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 인천 계양을 출마설 이른바 이 명룡 대전의 현실화 가능성에 정치권의 시선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데요. 어제 이제 자신의 이 출마설에 대해서 입장을 밝힌 원희룡 장관의 목소리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안 여쭤볼 수가 없어서요. 계양을 출마하십니까? 만일에 총선에 임해야 한다면 국민과 우리 당을 위해서 필요로 되는 일이라면 어떠한 도전과 희생이라도 적극 나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거나 정해지거나 이야기된 바는 없기 때문에 들으신 것처럼 원 장관은 인천 계양을 출마 자체엔 말을 아끼면서도 이 도전과 희생을 언급하면서 험지 출마도 마다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당에서도 이 원 장관이 갖춘 이 중량감 그리고 인지도를 이제 고려해 볼 때 험지 등판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고 이제 보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때문에 이 인천 계양을 이곳은 이제 19대 총선 이후에 민주당이 그 승기를 놓친 적이 없는 곳이죠. 이곳에 출마해서 이재명 대표의 저격수로 맞설 적임자라는 의견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어제 오후 대전을 방문한 이뇨한 혁신위원장도 이 원 장관의 험지 출마 시사에 고마워서 눈물이 난다라며 이 환영의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위원장의 목소리도 들어보시겠습니다. 어제 원희룡 장관이 험지 출마 의사 내비치셨는데 고마워서 눈물이 납니다. 참 멋진 분이고 저도 통화를 했습니다. 본인이 지금 고민 중이라고 어제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그래서 감사하다고, 너무너무 고맙다고. 혁신이 이제 행동으로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저는 해석합니다. 네, 그리고 원희룡 장관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원 장관은 12월 개각설이 구체적으로 나왔던 지난 11월 중순부터 전국을 지금 돌고 있는데요. 서울 구로를 시작으로 울산과 경남 진주, 충남 공주를 거쳐서 어제는 서울 여의도를 찾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차례 정도 현장을 방문했던 이전 홍보에 비해서 템포가 상당히 빨라졌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권에서는 원 장관이 개각 직전에 스퍼트를 확 올리는 게 아니겠냐면서 총선 몸풀기에 들어간 거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동훈, 원희룡 두 스타 장관의 움직임에 민주당 지도부는 별다른 반응 없이 표정 관리를 하는 모양새입니다. 두 장관의 출마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판을 키워주지 않겠다 이런 전략적 의도가 담긴 것으로 읽히는데요. 다만 이재명 대표의 측근으로 꼽히는 김영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은요. 어제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 원희룡 장관의 개항을 출마설이 크게 의식이 되진 않는다. 오히려 환영한다. 이런 식의 반응을 보였고요.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 한 장관과 원 장관의 최근 행보들이 출마 전 주목도를 높이기 위한 것일 뿐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정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정치적 행보를 하고 있는 거고 자기 어떤 주목도 높이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요. 한동훈 장관은 그 윤석열 대통령과 뭐 영혼의 동반자, 소울메이트 아니겠습니까? 같은 국민들이 제2의 윤석열, 한동훈을 선택할 건지, 그럼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 심판할 건지 이런 선택으로 해서 저는 분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지금 이재명 대표하고 한번 붙겠다. 지금 본인에 대한 관심과 주목도가 떨어지니까 관심 받으려고 하는 거죠, 사실은요. 그럼 원희룡 장관 입장에서는 떨어지면 끝입니다. 당내 아무 세력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계산해 갖고 이길 만한데 그런 데로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도 전해드린 대로요. 국민의힘 혁신위는 어제 대전에서 민주당 내 대표적인 비명계로 꼽히는 의원이죠. 바로 이상민 의원으로부터 강연을 들었습니다. 네, 이상민 의원은 이 비명계 탈당 영순위로 거론되기도 하죠. 이제 이뇨한 위원장과 이상민 의원이 한 자리에 모였는데요. 정치 개혁을 주제로 한 혁신위 토론회에 이례적으로 이 야당 중진 의원이 강연자로 나선 겁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 전환과 수직적 당정 관계 해소를 주문을 했고, 그러면서 여권이 국민 앞에 무릎을 꿇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인 위원장은 오늘 크게 배운 것은 국민 눈높이로 내려와야 한다는 말씀이라고 화답하기도 했는데요. 두 사람 모습 보시겠습니다. 식사는 하고 오시는 네. 간단하게 얘기하고 저보다 더 정치인 같은데. 저 정치인 아닙니다. 오늘 제일 크게 배운 것은 국민 눈높이에 꼭 내려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정말 가서 새겨들을 내용은 사실 이념과 사상이 두 당 사이에 그렇게 크지 않다. 그거를 좀 넘어서서 제가 지금까지 주장했던 정쟁을 좀 그만하고 두 당이 다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너무나 좋은 소중한 말씀 주셨고요. 자, 이 두 사람의 만남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이날 강연이 단순하게 정치 개혁에 대한 조언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상민 의원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그런 신호탄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는요, 이제 민주당과 결별하는 거, 이게 공공연히 거론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다만 이 의원은 다음 달 초까지 거취를 결정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또 국민의힘 입당 제한 여부와 관련해서는 선을 긋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뇨한 위원장 역시 이 의원이 스스로 결정할 일이라면서 말을 아꼈는데요. 그러면서도 오시면 환영한다면서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죠. 다양성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한테 큰 보탬이 되라고 생각하는데 본인의 결정은 존중합니다. 절대 제가 뭐 무조건 이래라 저래라 할 그럴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오시면 환영하지요. 저의 공간도 없고 너무나 숨막힐 상황이었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에서 저 같은 사람을 불러서 저로부터 제가 갖고 있는 얕은 경험이나마 듣고자 하는 점에 저는 희망을 들어봤습니다. 제 민주당에 있을 것이냐 나갈 것이냐를 12월 초까지 말씀을 드린다고 했고, 저의 정치적 꿈을 펼치고 또 저를 지금까지 도와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한 분들이 동의하는 선에서 또 협의해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자, 어제 한동훈 장관은 대전에서 얘기를 했고요. 원희룡 장관은 여의도, 서울 여의도에서 국민의힘과 무슨 행사를 가졌나 봅니다. 거기에서 기자들을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두 사람 모두 어떤 내년 총선 출마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자신의 의지를 갖다가 확인하는 그런 발언으로 해석되는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언론들에서 큰 주목을 했고 실제로 또 보도가 상당히 크게 되기도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발언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한동훈 장관이 이른바 혐오에 기반한 타당에 대한 평가들 과연 정치적 확장성을 가진 인물인가에 대한 물음표가 많이 쳐지고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 중에 측근, 오른팔 아니겠습니까? 이번 선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중반에 치러지기 때문에 당연하지만 정권 시판론이 많이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 구도 자체가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전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틀에 갇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민주당에 미칠 어떤 그 위기랄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과도하게 평가하진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의 자산 아니겠습니까? 인천 계양을은 송영길 대표가 5선을 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텃밭이라는 평가도 맞는 부분이 있어서 이 자산이 사실상 소모되도록 하는 이른바 자객공천으로 그 카드를 날리는 것이 한 석 한 석이 중요한 상황에서 과연 유효한 카드인가에 대해서는 좀 물음표가 쳐집니다. 네. 사실 이번 총선이 그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의 네 번째 매치예요. 그런데 이거를 과연 그 대통령과 당대표의 대결 구도로 만드는 것이 유리한가?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그 구도를 깨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한동훈 그리고 원희룡 이 벌써부터 이제 주자로 내년 1월에 장관 그만두겠어요. 그래도 아무도 놀라지 않는 지금 상황이 된 것이고 지금 그 한동훈 장관의 그런 어떤 그 말이라든지 행보를 보면 이거는 정치인의 행보이고 또 국민의힘으로서는 이 한동훈 장관이 보수를 제대로 결집해 주기를 원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지금 신당 창당에 상당히 가시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이준석 대표도 견제하는 용으로 지금 한동훈 장관이 지금 역할을 하는 것 같고요. 원희룡 장관과 관련해 가지고 계양을 출마설이 이렇게까지 나오면은 출마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된 것 같고요. 그런데 민주당의 의원들이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거 보면은 굉장히 긴장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원희룡의 입장에서는 계양을에 나가서 이기면 그냥 대선 주자가 되는 거고요. 설사 지더라도 이재명과 단판을 지은 정치 주자로 남아있기 때문에 본인한테 불리할 게 저는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원희룡은 저런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당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다라는 이미지가 구축되기 때문에 본인은 길게 보는 거예요. 네. 자, 민주당은 당 안팎에서 이 막말 설화가 끊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어린 놈, 대통령 탄핵, 암컷에 이어서 어제 국회에서는 선거제 개편 논의와 관련해서 국민을 무시하는 듯한 그런 실언이 또 터져 나왔습니다. 네, 이번 설화의 주인공은 민주당의 허영 의원입니다. 어제 이 국회 정개특위 소위원회에서 이 선거제 개편과 관련한 그 논의가 있었는데 이 꼼수 위성정당 논란이 있는 이 현행 준연동형 이 비례대표제를 놓고서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결국 이제 여야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상태에서 회의가 끝났고 이후에 이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여야 설전이 이어졌는데 이제 여당 의원이 이 준연동형 비례제도가 너무 그러니까 지나치게 복잡하다, 그 산식이 너무 복잡하다라고 이제 지적을 하니까 이를 듣고 있던 허영 의원이 반발하면서 국민들이 산식을 알고 투표를 하느냐, 국민들은 알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말을 해서 논란이 된 겁니다. 이 관련한 상황 다시 보시겠습니다. 준연동형의 의석이 만들어진 산식을 알고 계세요? 당연히 알고 있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걸 왜 제가 여기서 국회의원도 산식을 모르는 이 복잡한 투표 제도를 국민들한테 요구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국민들은 그 산식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국민들은 모르고 또 찍기만 하면 된다? 본인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수 민주주의를 대표할 수 있는 산식 모르잖아요. 정당 국민들이 산식을 알고 투표를 합니까? 국민들은 정당과 산식 알고 있어요. 지역 의원들에게만 투표하면 되는 겁니다. 허영은 그 산식 알고 있습니까? 저한테 얘기를 하면 어떡합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기자들한테. 그 산식 어떻게 돼요? 그럼 알고 계십니까? 알죠. 말씀해 보십시오.
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지난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면서 도입된 그런 제도죠. 하지만 의석수 계산법이 복잡해서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그런 지적이 많았었는데요. 4년 전에는 이 제도의 최대 혜택을 본다고 했던 그 정의당의 심상정 전 의원이 국민은 표계산법을 알 필요가 없다. 컴퓨터 치는 방법만 이해하면 된다. 그 안에 컴퓨터 부품이 어떻게 되는 것까지 다 알아야 하냐. 이렇게 말해서 또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들으신 것처럼 민주당에서 허영 의원이 이 제도의 유지를 주장하면서 같은 취지로 발언을 해서 국민을 무시했다. 이런 비판이 일고 있는 겁니다. 파장이 커지니까요. 허영 의원 즉각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허 의원은 어제 저녁 입장문을 통해서 이후 여하를 불문하고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정개특위 위원직에서 물러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는데요. 국민들은 산식을 알 필요가 없다는 말을 한 건 민의가 제대로 표출되기 위한 선거제도를 만드는 건 국회의원의 몫이지 이 국민 개개인에게 선거제도의 복잡한 산식까지 이해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는 뜻이었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앞서 나왔던 최강욱 전 의원의 이 여성 비하 발언, 이 후폭풍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최강욱 전 의원은 이 민주당 강경파인 이 민형배 의원의 광주 현지 북콘서트에서 동물 농장에서도 설치나 암컷들은 없다라며 이 윤석열 정부를 향해 이제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서 여성 비하 논란의 중심에 섰는데요. 특히 최 전 의원은 이 국회의원 시절인 지난 2월에도 윤석열 정부를 공격을 하면서 이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이 드러나 이 일각에서는 좀 습관적인 여성 비하 아니냐라는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먼저 그 문제의 발언들 들어보시겠습니다. 동물 농장에도 보면은 그렇게 암컷들이 나와서 설치고 이러는 거는 잘 없습니다. 한 마리도 부담스러운데 암놈까지 데리고 들어가는 바람에 그저 암컷 보호에만 열중인 것입니다. 결국 민주당이요 조금 전에 징계 조치를 내렸습니다. 비상징계 이런 표현이 등장을 했습니다. 무척 급했다 이겁니다. 네, 민주당이 오늘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최강욱 전 의원에게 6개월 당원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는데요. 이번 징계는 당 윤리심판원을 거치지 않고 이 최고위 의결로만 긴급히 결정을 한 겁니다. 이번 징계로 내년 총선까지 최 전 의원의 당원으로서의 활동이 차단이 된 건데요. 민주당은 최 전 의원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공정한 대처가 필요했다면서 당직자나 의원들이 경각심을 갖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민주당 대변인의 이야기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해서 비상징계를 의결했습니다. 당헌 제77조 및 당규 제7호 제14조 제32조에 따라서 최강욱 당원에 대해 당원 자격정지 6개월의 비상징계를 의결했습니다. 네, 지난 일요일 최 전 의원의 막말 발언이 나오고 사흘 만에 징계가 결정이 됐지만 그간 당 안팎에서 이어진 강경 발언들을 당 지도부가 방관을 해서 사태를 키웠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최 전 의원 건을 경험만 해도요. 실제로 어제까지는요. 당 지도부가 징계에 대해서는 약간 미온적인 그런 모습이었죠. 그렇습니다. 어제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이 엄중 경고 방침을 밝히면서 진화에 나서긴 했습니다만 최 전 의원에 대한 징계 얘기는 없었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도요. 어제 오후에 SNS에 정치인에게 말 한마디는 천근의 무게를 지녔다면서 국민의 공복으로서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는 관용 없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 이렇게 글을 남기긴 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이게 최강욱 전 의원이나 해당 발언을 언급하지는 않아서 누구한테 경고한 건지 애매모호하다 이런 지적도 있었죠. 여기에 이제 친명계 강경파로 분류되고 있는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해서 특별한 징계 없이 넘어갈 거 아니냐 이런 추측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그랬는데 하루 만에 이렇게 징계가 결정된 겁니다. 이걸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오늘 언론을 통해 보도됐던 민주당 의원들의 단톡방송 이 설전이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저희 김보건 기자가 얘기를 했는데요. 어제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모여서 서로 얘기를 나누는 이른바 단체 채팅방이 있나 봅니다. 거기에서 최강욱 전 의원의 발언 때문에 아주 시끌시끌했다고 합니다. 네, 이게 이제 뉴시스의 보도인데요. 먼저 포문을 연 건 비명계 이원욱 의원이었다고 합니다. 이 의원은 이 민주당 의원 단체 채팅방에서 최 전 의원의 발언을 지적한 조선일보 기사를 공유하면서 우리 당이 어찌 이렇게 망가졌냐, 개탄스럽다라는 메시지를 남겼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당시 막말 현장에서 웃음으로 동조했다는 그런 비판을 받고 있는 민형배 의원이 즉각 반박 메시지를 올리면서 공방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민 의원은 우리 당이 망가졌다니 조선일보가
이 민주당의 기준이냐 이렇게 따져 물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최 전 의원의 발언을 이 문제 삼은 언론 보도가 좀 문제라는 그런 취지의 말을 하면서 날을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민 의원이 이런 반응을 내놓으니까 당시 채팅방에서는 최 전 의원의 발언을 비판하는 다른 의원들 메시지가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오영환 의원은 제발 특정 언론, 특정 보수단체, 특정 당내 소수 의견이란 이유로 명백한 잘못에 대한 비판마저 매도하지 말라 이렇게 일침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민주당의 험지인 부산 북구 강서 갑을 지역구로 둔 전재수 의원은요. 열심히 골목길 돌아 놓으면 한 방에 다 말아먹고 있다.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말, 폭망하는 말 구분 못하냐. 이런 말로 총선 리스크로 떠오른 막말 논란 비판했다고 합니다. 이 채팅방 설전 저희가 지금 소개를 해드렸지만 이렇게 천천히 들여다보면은요. 사실상 비명 또는 중도파 대 친명 강경파 이 구도로 전개가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비명계의 비판에 이 민영배 의원이 뜻을 굽히지 않으니까 친명계로 꼽히는 박찬대 의원이 실수는 없는 게 좋지만 아무것도 안 하면 실수도 없다. 이런 말로 민영배 의원과 또 최 전 의원을 감싸는 듯한 그런 언급을 하면서 말을 보탰습니다. 채팅방 내용이 언론에 공개된 것을 두고도 비명계와 친명계 간에 또 다소 온도차가 있었는데요. 들어보시죠. 또 뭐 일부 보수 언론에 또 크게 보도되고 하니까 그 본인은 그게 아니다 이런 걸 해명하는 과정에서 뭐 갑론을박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는 뭐 그런 것도 좀 자제해야 될 것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소위 그 정치판에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이럴 때 서로 신중하고 서로 동료 의원들 또 같은 당의 동지 아니겠습니까? 서로 상대를 좀 배려하는 마음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암컷 발언이 적절했느냐, 적절하지 않았느냐, 과도하냐, 하지 않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벌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제 오영환 의원, 그다음에 이원욱 의원, 전재수 의원 여러 발언을 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이 과도하고 타당하다. 그리고 과도하다는 얘기는 발언이 잘못됐다는 얘기고요. 암컷 발언이. 그리고 그런 지적들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하나 눈길을 끄는 건요. 자당 인사의 여성 비하 발언 때문에 이렇게 시끄러운데 정작 민주당의 여성 의원들은 또 잠잠하다는 겁니다. 어제 채팅방 설전에서도 이 여성 의원들은 별로 보이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여성 의원들은 문제의 채팅방 대화에 아무도 참여하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설전 막판에야 이제 이재정 의원이 이 채팅방 내용이 노출되지는 않겠나 이런 우려의 메시지를 올린 것으로 전해졌고요. 여기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 여성 의원들이 이 최 전 의원의 여성 비하 발언에 왜 침묵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이번 논란을 두고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최 전 의원이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하지 않으면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하겠다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도 대한민국 정치에서 듣도 보도 못한 천박한 막말이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이 민주당의 공식 사과는 물론이고 당시 현장에 있던 이 강기정 광주시장과 민영배, 김용민 의원 등의 출당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여성을 설치는 암컷으로 비하하는 저질 막말 정치의 끝판왕 최강욱 정계를 떠나고 민형배, 김용민 의원을 민주당은 전원 탈당시키고 국민께 고개 숙여 사죄하라. 건국 이래 대한민국 정치에서 듣도 보도 못한 천박한 막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정녕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맞습니까? 여성단체의 사과 요구, 그다음에 민주당의 지도부의 엄중 경고 이거 나왔습니다. 심지어 이제 징계까지 내려진 거죠. 그런데 정작 본인은 최 전 의원은 아직 직접적인 사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별도의 사과 메시지는 아직 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조정식 사무총장이 엄중 경고 메시지를 내니까 어제 SNS에 이게 민주주의야 멍청아라는 글을 영어로 적어서 게시를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당의 경고에 반발하는 메시지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최 전 의원이 오늘로 예정됐던 이 강경파 의원들과의 일정에 불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을 두고도 궁금증을 낳고 있는데요. 원래 이 최강욱 전 의원은 강경파 초선 모임인 이 철험회가 주최했던 검찰개혁 관련 토론회에 오늘 참석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토론회 좌장을 맡은 황운하 의원에 따르면 전날 통화에서 최 전 의원이 토론회와 무관한 자신의 발언 내용이 기사 내용이 될 것 같아 몹시 우려를 했다면서 말을 전했고요. 또 참석 여부를 심사숙고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걸로도 전해졌는데요. 관련 발언 좀 더 들어보시겠습니다.
토론회와 무관한 자신의 발언 내용이 오히려 주된 취재 내용이나 기사 내용이 될 것을 몹시 우려를 해서 참석 여부를 심사숙고하겠다라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심사숙고를 하겠다고 한 이후에 저와도 연락을 안 했습니다. 아침에 다시 한번 전화 통화를 시도해 보니까 휴대폰이 꺼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 전 의원은 참석 여부를 심사숙고하겠다고 이제 했는데 결국 이제 토론회에 불참을 했고 또 오전부터 휴대전화를 끄고 이제 연락도 받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로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당 지도부가 엄중 경고한 데 이어서 이 비상징계 이 조치까지 나오면서 사과 없이는 당분간 공개 행보에 나서는데 좀 부담이 클 거라는 그런 분석입니다. 두 분께 좀 다른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정 의원님에 대해서는 일단 최 전 의원에 대해서 민주당이 6개월이라는 당원 정지죠. 그러니까 당원 자격 정지 6개월의 비상징계를 내렸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뭔가 징계 이런 얘기는 없었는데 이렇게 하루 만에 이렇게 강한 어떻게 보면 상당히 강한 징계를 내렸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왜 이렇게 지도부가 서둘러서 이런 조치를 내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역시 선거가 필요하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선거가 이제 몇 달 남지 않으니까 그동안에 사실 민주당 내에 특정 그 세력이나 진영을 향한 막말이나 모욕이 있었어도 이렇게 신속한 징계가 있었는가 싶었는데요. 결국은 급하다라는 것이 아마 중요한 이유였던 것 같은데 그런 6개월 정지하는 것이 이게 적절하냐. 저는 부족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우선 본인이 아직까지도 그거에 대한 어떤 그 반성의 모습이 없는 데다가 자신의 SNS에다가 이게 민주주의야 멍청하라고 올렸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민주주의가 아닌데 이걸 민주주의로 생각하는 이 자체가 상당히 개탄스러운 일이라는 것의 사례가 뭐냐면 과거에 미국의 의회에서 오바마가 연설을 하는데 당시 공화당 의원이 당신 거짓말장이야 이 한마디를 해가지고 엄청난 비난을 받았습니다. 특히 자당인 공화당 의원들마저도 거짓말장이라는 그 말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거짓말장이 정도가 아니고 암컷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민주주의가 저속해야 될 이유도 없고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정착이 되려면 이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막말 그리고 이 설화를 남기는 이러한 그 어떤 소동을 더 이상은 보이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장 변호사님한테는 이 부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 기자들이 이제 보도를 해드렸지만 민주당의 이제 여성 의원분들이 너무 조용하다. 그러니까 과거에 박원순 전 시장권 때만 해도 민주당 여성 의원들의 그런 대처, 특히 이제 뭐 피해 호소인 이 얘기를 갖고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번처럼 이렇게 여성 비하 발언 거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정작 민주당의 여성 의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조용하고 심지어 그 당일 발언이 나왔던 그 장소에도 여성 의원들이 두 분이 그 방청석에 있었는데 그분들도 어떤 제지도 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민주당의 공감대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암컷 발언은 잘못됐다라는 데 대한 공감대가 있습니다. 여성, 남성 의원 할 것 없이 다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다만 여성 의원들이 이게 젠더 감수성이 상당히 동떨어져 있고 부적절하기 때문에 입장 표명을 하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성의 차원에서 뭔가 입장 발표를 준비했는지 여부는 제가 알지 못하겠으나 일단 당 대표의 비상 이 징계라는 초강수를 둔 부분도 감안을 한 것 같습니다. 더 역대 어느 발언보다도 당에서 강하게 나온 부분이 있고 또 최고위가 오늘이기 때문에 이 징계 실질적인 절차는 오늘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한 민주당 입장은 여성 의원, 남성 의원 할 것 없이 비명, 친명, 반명 할 것 없이 분명하게 일관돼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어쩌다 이런 일이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술자리 보도의 전모입니다. 시민언론 더 탐사의 전신인 열린공감TV의 관계자가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 보도 이것에 또 전모를 밝혀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 이거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앤장 변호사 이 30명과 심야에 청담동의 고급 바에서 술자리를 갖고 노래를 불렀다 그런 이제 의혹이었습니다. 이 의혹이 확대된 계기는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 의혹 제보자와 첼리스트가 나눈 통화 내용을 공개하면서부터였는데요. 먼저 그 영상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7월 19일 밤인데요. 그날 술자리를 가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청담동에 있는 고급스러운 바였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이 자리에 이 청담동의 바에 합류를 했습니다. 청담동 어디 다 빌렸어. 근데 한동훈에 윤석열까지 다 온 거야. 저는 법무부 장관직 포함해가지고 제가 뭘 앞으로 어떤 주의 종직이라든가 뭐 다 걸겠습니다. 의원님 뭐 거시겠습니까? 거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자, 열린공감TV의 작가 출신인 김모 씨는 어제 자신의 SNS에 청담동 술자리 보도의 전모와 교훈이라는 그런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김 씨는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 그리고 30명의 김앤장 변호사가 있었다는 놀라운 내용만 제외를 하면 대체로 사실에 부합하는 이야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싶겠지만 당시 의혹의 핵심이었던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의 참석 주장이 터무니없는 거짓이었음을 반어법으로 강조를 한 겁니다. 네, 김 씨는요, 첼리스트가 당시 술자리에 윤 대통령, 한 장관 등이 있었다고 거짓말을 한 이유에 대해서 동거하던 제보자가 폭력성이 있어 무서웠기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 첼리스트와 헤어지고 치정에 눈이 먼 제보자가 전 여자친구, 즉 첼리스트와의 녹취를 더 탐사에 제보를 했고 이 특종의 눈이 먼 강진구 대표가 이 녹취를 보도함으로써 공적인 영역으로까지 확대가 됐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는 더 탐사 측이 사실관계 확인을 하지도 않았다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최초 보도하기 일주일 전 강진구 대표가 이 첼리스트와 통화가 됐지만 첼리스트가 인터뷰를 거부를 하니까 그 어떤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도를 강행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이 과정에서 김의겸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한 장관에게 질의하는 일까지 벌어졌다라고 했습니다. 이 관련해서 첼리스트의 목소리도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전화가 왔는데 신빙성이 1%도 없다. 그런 식으로 얘기했죠. 자기네들 듣고 싶은 거 계속 듣고 싶은 거고 다 짜집기하고 편집하고 앞뒤가 없어요. 김의겸 의원이 물론 직사적으로 발언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죠. 팩트체크 안 됐는데 그걸 가지고 얘기한다는 거는 정말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 데인데. 자, 김 씨는 강진구 더 탐사 대표를 향해서도 청담동 술자리와 관련한 스모킹건이 있다고 주장해놓고 이제 와서는 기소가 되면은 그 스모킹건을 밝히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있으면 지금 밝히라 이렇게 촉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청담동 술자리에서 한동훈 장관이 없었다는 거를 스스로 밝히라고 억지 쓰는 거는 이제 너무 비겁하고 식상하다 이렇게 직격도 했습니다. 앞서 한 장관 고소로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요. 첼리스트와 제보자 등을 조사한 결과 거짓말을 했다는 첼리스트의 진술을 토대로 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실체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는데요. 그럼에도 강진구 대표는 지난 2월 이 법원에 출석을 하면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라면서 강하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목소리도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청담동 술자리는 아직까지 허위 사실로 확인된 사안이 아닙니다. 여전히 진상규명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날 그 자리에 본인들은 어디에 있었는지 알리바이만 제시했다면 진작에 이 사건은 마무리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경찰은 지난달 이 강진구 대표 등 더 탐사 관계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를 한 상태고요. 김의겸 의원에 대해서는 면책 특권을 이유로 해서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와 이제 별개로 한 장관이 김의겸 의원과 더 탐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낸 이 1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은요. 다음 달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 글을 올린 이제 작가분인데요. 김 작가라고 하는데 이분은요. 지금 현재는 강진구 대표하고 좀 갈라선 상황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사법적인 그런 대치적인 그런 관계에 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감안을 하고 이 글도 해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팩트가 달라지는 건 아니겠죠. 네. 자, 두 번째는 폭행당한 전공의입니다. 한 사립대병원의 전공의가 담당 교수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다. 이런 폭로가 나왔습니다. 광주 전남의 한 사립대병원 전공의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담당 교수로부터 상습적인 폭행을 당했다는 글과 함께 이 CCTV 영상 그리고 녹취 파일을 공개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공개된 영상 보시면요.
해당 교수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병원 복도에서 한 남성 뺨을 여러 차례 때리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맞은 이유는요, 점심시간에 다른 전공의들과 식사 후에 어울렸다라는 건데요. 뺨을 맞으면서도 두 손을 공손히 모으고 또 해당 교수를 따라가는 남성 모습, 안타까움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또 이 교수는 환자들이 지나다니는 병원 복도나 이 외래를 보러 온 환자 앞, 그리고 간호사 등 병원 직원이 보는 앞에서 이 전공의 A씨를 폭행하기도 했고요. 또 A씨는 이 교수는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A씨 주장에 따르면은 따로 불러서 수차례 둔기로 구타를 하고 안경이 날아가 휘어질 정도로 뺨을 때리거나 목덜미를 잡고 컴퓨터 키보드에 얼굴을 박기도 했다는 겁니다. 이 폭행뿐만이 아니라 수술 결과에 따라서 벌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기도 했다라고 A씨가 주장하고 있는데요. A씨가 이 공개한 녹취록에는요, 퍽이라는 소리와 함께 약간 뺨을 때리는 듯한 소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내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을 말했는데, 야, 이 환자가 제일 싫어하는 거야. 왜 하나도 안 하신다? 이런 폭로 결심하기까지 전공의 본인은 정말 상당히 힘들었던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보입니다. 네, A씨는요, 해당 교수가 다른 전공의들도 폭행하는 등 의사 수련 과정에서 폭력을 당연하다고 여기는 분이기 때문에 그동안 문제 삼지 못했다라고 털어놨습니다. 하지만 이게 참는다고 나아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될 거고 또 의료계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거라는 확신이 생겨 두려움을 무릅쓰고 글을 썼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커지니까 병원 측에서도 엄중 대처를 예고를 했습니다. 일단 이 교수의 전공의 폭행, 이건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병원은요, 이 진상조사에 나서는데 해당 교수가 폭행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징계위원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이 A씨와의 접촉을 전면 금지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또 이 문제의 교수에 대해서는 외래나 수술 등 모든 진료 행위를 금지한 상태입니다. 그제 시행된 의사면허 박탈법에 따르면은 만약 해당 교수의 이 폭행 혐의가 인정돼서 재판에서 금고형 이상이 만약 이제 확정이 될 경우에는 의사 면허가 취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남다른 케이크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81번째 생일을 맞아서 이 생일 케이크 사진을 올렸는데 이게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41살 생일을 맞아서 81살 생일을 맞아서 SNS에 자신의 케이크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네, 사진 보시면요, 초가 빼곡히 꼽혀 이 모닥불처럼 활활 타오르는 케이크를 앞에 두고 바이든 대통령이 환하게 웃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46번째 생일을 맞이하고 보니 케이크에 초를 꽂을 공간이 부족하다 하면서 농담으로 너스레를 떨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 농담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본인의 나이보다 더 많은 생일초를 일부러 많이 꼽아가지고 최근 이제 자신을 둘러싼 이른바 고령 논란을 좀 농담으로 받아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바이든은 이렇게 농담으로 받아쳤지만 이 고령에 대한 81살이라는 고령에 대한 우려는 사실 내년 재선에 도전하는 이 바이든의 리스크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도 그렇게 이 바이든 대통령은요, 재임 기간 내내 넘어지는 모습이 자주 포착이 되거나 또 말실수를 잇따라 하면서 우려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앞서 자신이 애도까지 표현했던 이 숨진 의원을 갑자기 다른 현장에서 찾거나 윤 대통령을 룬 대통령이라고 언급을 하기도 하거나 또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라크 전쟁이라고 잘못 말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바이든 대통령의 말실수 보시겠습니다. Representative Jackie, are you here? Where's Jackie? It's hard to tell, but he's clearly losing the war in Iraq. He's losing the war at home, and he has become a bit of a pariah around the world. 그런데 이번 이 81번째 생일날에도요, 또 말실수가 나왔다고 합니다. 네, 재선에 있어서 최대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자신의 나이 문제를 농담으로 웃어 넘기려 하는 과정에서 가수 이름을 혼동하고 말았는데요. 현재 남미에서 콘서트 투어를 벌이고 있는 유명 팝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를 20년 전 인기를 끌었던 팝스타죠. 브리트니 스피어스로 잘못 언급을 했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This is the 76th anniversary of this event. And I want you to know I wasn't there in the first one. I was too young to make it up. You could say even this harder than getting a ticket or Britney's tour. She's down in, it's kind of warm in Brazil right now.
프로그램 마치기 전에 두 가지 사항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아까 최강욱 의원이 자신의 SNS에 이제 글을 올리면서 영어로 민주주의 이게 민주주의야 멍청한 이제 이런 글을 올렸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요. 최 의원이 그 기사에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그 링크가 된 기사가 뭐냐면 저희 조선일보의 김대중 칼럼입니다. 김대중 고문께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4월 총선 대차 대조표 이런 글 속에서 내년 총선이 윤석열 정부한테는 굉장히 중요하다. 따라서 이 선거에서 지면 윤석열 정부는 아무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윤 대통령은 임기와 상관없이 결단을 해야 된다. 이런 글을 내용이 그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이제 최 의원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는 탄핵 주장해도 되고 보수 논객은 이런 얘기 주장하면 안 되느냐. 결국은 자기의 주장도 이런 얘기들을 다 하는 게 민주주의다. 나도 민주주의에서 이런 얘기할 수 있는 거다. 어떻게 보면 그런 뜻으로 썼던 걸로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아까 그 최강욱 전 의원의 여성 비하 발언 파문이 나오고 난 다음에 민주당 여성 의원들이 잠잠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얘기를 들었을까요? 민주당의 여성위원회가 방금 전에 입장을 냈는데요. 그 내용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성평등 정당으로 대전환해야 한다 이런 제목이고요. 그 내용은 이제 최강욱 전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강력히 유감을 표함한다. 최 전 의원의 비판이 누구를 향하건 간에 여성 혐오와 여성 비하가 내포된 발언이다. 최 전 의원의 6개월 당원권 징계 당연하고 이에 대해서 최 전 의원의 진정한 반성과 사과를 요구하는 바다. 이런 내용의 글을 민주당 전국 여성위원회 위원장이 이재정 의원입니다. 입장문을 냈다는 거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